아세안정책연구원 부원장 최강입니다. 매년 우리가 발표해왔던 정세 전망을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옆에는 차두현 박사, 그리고 고명현 박사, 그리고 러시아를 이번에 써주신 이상준 교수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대담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챕터를 다 발표하지는 않고 저희가 총론, 그다음에 동북아, 북한, 그리고 러시아 이 네 파트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론이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한 것이라서 아마 그걸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가 온라인으로 배포가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여러분들의 연구나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저희가 내년의 주제는 재건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리빌딩. 왜 그러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Build Back Better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재건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한 중국 역시 중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열차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성과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재건을 위한 자기중심적 질서, 체제의 구축 혹은 재건을 위한 노력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미 그러한 징후는 2021년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복원하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추구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어커스, 그리고 민주주의 정상회담, 쿼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자기와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들을 구하기에 노력을 시작했고, 중국 역시 멀리 아프리카 아니면 중남미까지 진출해서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큰 전략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체제와 질서의 구축을 위한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러시아는 어떠냐 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 이상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나름대로의 지위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겠지만 거의 지금 푸틴 대통령이 또 12년을 더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2036년까지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유럽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회복을 하고 또한 리더십을 강력히 발휘하면서 그 세계 질서 과정에서의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아세안이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세안 국가들 역시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는 기본 원칙인 아세안 중심성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중동 떠나기로 인해서 우리가 봤듯이 2021년 8월 30일 미군의 철수로 시작된 중동의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서 중동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편짜기를 만들고 그것은 2022년에도 계속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2022년의 세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코비드-19가 되겠습니다.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세계 국가들 간의 국제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도 또 반면 이러한 그 코비드-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고 협력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비드-19가 얼만큼 빨리 극복되느냐 아니면 일상으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본격적인 그래서 저희가 5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재건을 위한 경쟁이 될 것이다. 21년은 어찌 보면 그 맛보기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한번 찔러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라는 정도였다면은 22년에는 좀 더 확고한 방향으로서 경쟁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재건을 위한 경쟁이죠. 자기 중심적 질서와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그런 그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22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 국내 정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성과 물론 국내적으로 경제 문제라든가 코비드-19를 극복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실추된 미국의 위상을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동맹 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이 미국의 부상 아니면 재편 과정에 견제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본격적인 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서 가치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미중의 경쟁이 단순한 어떤 힘의 균형 이것을 넘어서 가치와 거버넌스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이러한 그 미국, 중국, 러시아의 그런 그 영향력이 가장 충돌하는 지역이 아마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일상으로의 회복 시대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결국 이것은 그 경쟁, 리빌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주도권, 어느 쪽이 더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들이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중재하거나 어떻게 조종하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상으로 회복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그 국제 기구라든가 조종 기구의 형태는 우리가 예상해 보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협력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마 경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제 어커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었고 쿼드도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선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선택을 거부해 왔지만 선택의 압박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확대돼서 네 번째 특성이라는 것이 확대되는 전장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시대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통상 문제 중심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 21년을 경과하고 22년에 들어가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영역이 경쟁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기술 패권 이것을 뿐만 아니라 뭐 국제 가버넌스의 문제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많은 충돌과 갈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국제 문제
특히 이제 기후변화, 환경 이런 쪽에서는 좀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졌지만 사실상 말은 협력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견제하는 쪽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불안정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하나는 역시 한반도,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세 번째가 대만 해협, 네 번째가 이 중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돼서는 아마 우리 고명현 박사께서 더 말씀을 자세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 대한 도발은 있었지만 미국에 대한 도발은 없었다고 보여지게 되면은 내년 5월부터 11월 사이는 좀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만 해협에서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이 중국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횟수가 굉장히 늘었고 규모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냐 그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러나 중국의 무력 시위의 가능성은 커지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입장도 보여질 것이고 또한 다른 역외 국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호주, 그 다음에 영내 국가로서 호주, 일본 등이 대만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굉장히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중국이 예를 들어 대만을 무력 침공하거나 대만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관여 정책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EU 간의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러시아하고 10만 명이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군사적인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 있고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군사적인 충돌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크림반도 합병의 과정을 볼 때 그리고 러시아가 또 이 푸틴 대통령이 영구집권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테러의 확산입니다. 지금 아프간 지역이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탈레반의 장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고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자체적인 거기서의 또 좀 더 극단적인 세력 지금 IS 호라산 같은 이러한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보이스를 내면서 독자 노선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아프간 자체 내에서의 어떤 테러의 발생과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의 테러의 확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입장이 확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외교적인 입장, 대외적인 입장을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원칙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에 맞는 입장을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향하는 세계 질서라든가 질서는 어떤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과 방법이 최선인가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와 또한 강대국들을 설득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가일층 경주해야 됩니다. 또한 한반도에만 갇혀있던 시각을 벗어나서 이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인식과 해석 위에서 우리의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적에 우리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